존경하는 이정미 재판장님과 다른 여러 재판관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권성동 소추위 대표님,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대단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세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을 동영상 기록을 통해서 다시 보고 과연 어느 쪽이 정의고 어느 쪽이 정의가 아니었나를 후세가 가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어떤 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변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변론에 앞서서 지난번 준비서면에서 조을용 변호사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이 준비서면이 정기성 대법관님과 저의 두 이름으로 자기가 거기 같이 끼는 게 너무 송구스럽다고 빠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대단히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의 직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2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단편 심판을 받는 세계 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말까지 동안에 10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서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 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탓은 아니다. 민주주의 탓은 아니다. 문제는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나쁜 관행과 버릇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탄핵 심판 사건에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졸속 탄핵 소추 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 심사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국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위헌적인 불법 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라요. 탄핵 소추 의결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 인용 결정에 선행을 해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아주 매우 특이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즉 한국의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란 건 단순한 고발이나 소추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 심판의 효과에 단행 가처분을 겸한 권리 침해, 권리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 행위입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개인의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 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 판결이 없이도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소추입니다. 이거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물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세계 보편적인 인권 보장의 원리, 소위 판결시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하는 이 세계적인 인권 보장 원리에는 어긋나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라 사실은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 참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는 투표가 바로 그거죠. 법원의 판결 없이 탄핵 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이런 또 심각한 권리 침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탄핵, 반이라는 건 하프란 뜻입니다. 2분의 1 탄핵 결정에 효력을 갖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 또 법리조사, 선례조사, 법리해석 절차 이걸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9일에 국회의 이 탄핵 소추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사전적 법률 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 수렴 절차가 하나도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돼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 즉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투표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유가 모여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소추하려고 그러면 13개 탄핵 사유 하나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국회 정원의 3분의 2를 찬성을 얻은 그 사유만 골라내서 그 사유만을 탄핵 소추장에 기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예를 보시면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여기 닉슨이 좀 빠졌네요. 미국 의회는 이제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 사항별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그 사항만 골라서 소추했습니다. 본회의에 넘겨서 더 나아가서 이게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 이거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 소추안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투표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표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가지고 탄핵한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을 투표하면은 어떤 탄핵 사유에 대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을 할 때는 직무수행상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탄핵 소추처럼 말이죠. 13가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명 의원이 사유 하나 1회, 그 다음에 다른 50명 의원은 사유 2회,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가 다른 사유로 탄핵을 탄성했다. 이렇게 만일에 가정해 보면은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으면은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독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일괄해서 투표를 하면은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론이라는 거, 소위 주문이죠.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찬성이 되니까 마치 지금 탄핵 소추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13개 탄핵 사유 전부가 3분의 2 찬성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외관이 꾸며지는 겁니다. 이건 민법상으로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 이거 착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이상 모두를 찬성했냐, 이렇게 보기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탄핵 사유 하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다른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섞어찌개 탄핵 사유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탄핵 사유의 내용하고 그에 적용된 조항,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이라는 거, 바로 법률 위배 행위 1번, 2번입니다. 여기 사건을 보면요, 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개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한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세 개의 범죄가 마치 상상적 경합이 된 것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위배 또는 법률 위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하나, 법률 위반 이런 탄핵 사유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탄핵 사유로 제한한 게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뭐냐, 이걸 밝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위반되는가를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8개 법률 위반 사유의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 770억 원, 이게 뇌물죄로 소추되는 한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모두를 다 쇼크를 주게 한 가장 큰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에 국회가 이것을 뇌물죄로 띄어서 하나로 이렇게 독립된 탄핵 사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결했다고 합시다. 과연 3분의 2 의원이 뇌물죄 적용하는데 찬성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했다 하는 건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렬 서울지검장이라는 사람도 이 770억이니 뭐 이런 거 출연금 이거 뇌물죄로 기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말이죠, 이걸 뇌물죄로 소추하는 거예요. 이걸 직권남용, 그냥 뇌물죄 이렇게 소추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죄, 뇌물 강요죄하고 섞어가지고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만들어서 소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데 동의한 의원의 이 대부분은 사실은 진심은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 아까 저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심히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탄핵에 찬성한 거지, 어떻게 그게 770억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770억 뇌물범이라는 건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770억의 뇌물이라면요, 이거 탄핵으로 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감옥 속 교도소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뇌물죄니까 770억 뇌물죄니까 종신징역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공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전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걸 세 개를 다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를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 사유로 묶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산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들이에요. 그런데 국회란 말이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감형죄 이 세 개의 법률 위반으로 나누어서 탄핵소추 할 거를 의결을 할 걸 안 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겁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세요. 이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이 탄핵소추제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esidential Impeachment 딱 쳐보세요. 제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가지고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예요. 이거 아나무인입니다.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라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를 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통에다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 하면 이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 하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의적이냐 아니면 실수냐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과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Presidential Impeachment 위키피디아를 보고 만든 것이냐 아니면 안 보고 만든 것이냐가 저는 의문이고, 이렇게 또 나가서는 말이죠. 과연 이게 국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입법 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을 반드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안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계시는 권성동 탄핵소추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20년의 검사 출신이세요. 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탄핵 사유와 섞어찌개라는 그 역사에 없고 법절이 없는 이런 탄핵소추안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저는 이것이 고의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이거는 첫째는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여기가 소추장을 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속이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을 벌린 거라면 이건 절대로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뺏겠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입니다.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 될까 봐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학자들을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이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요. 탄핵소추 의결만 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니까 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단행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통 비밀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님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 이런 헌법적 기본 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침해에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걸 할 때는 더군다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니까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또 법적 선례가 있는가, 이런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례도 마땅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탄핵소추장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에 관련된 최순실이나 이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물론 지시는 박 대통령 자신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싸워지고 있는 건, 쟁점이 되는 건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자동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그 행위가 공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즉 교사나 방조에 공범 요건을 갖추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탄핵의 선결 요건인데, 그래서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용수 특검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세요. 특검의 조사 결과, 이걸 기다려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범죄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확인이 되고, 뭐 법원에 최소한도 유죄 1심 법원의 판결이라도 있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그 위에다가 제2의 요건, 공범 요건을 소위 교사방조 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가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전 증거 조사나 법리 조사 없이 국가의 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 조사나 법전도 안 들여다보고 고의로 국민을 수사해서 잡아가지고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에 그 피의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검사를 상대로 기소 내용에 대해서 나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 무죄 항변, 실체 항변을 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입니다, 이렇게 취소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죄다 무죄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 또 국민들의 공무참여권, 이거를 박탈해가지고 침해한다는 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소추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실제적 항변과 아울러서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그 동기, 목적, 과정, 이러한 것들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다투어서 자기의 무고함, 영어로 이노선스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미국 수정헌법 제5조나 제14조의 적법 절차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위반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증거 수집을 위해서 특검을 설치해 놓고선도 그 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 기사하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탄핵 소추권의 남용입니다. 고의가 충분히 입증이 돼요.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적인 탄핵 소추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측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대에서 그게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만 다투어야지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의결이 무슨 정치적 동기냐 아니냐 또 그 목적은 뭐냐 이게 뭐 사전선거운동 하기 위한 거냐 아니냐 또 절차가 위법하냐 안 하냐 이런 건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장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청구인은 이 나라의 국회다. 이런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입니다. 증거가 없는 졸속 탄핵 소추의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소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 수집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특검이 보강 수사를 한다고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증거 보강하겠다고 청문회를 계속 열어서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가고 있고 나라 경제와 치안이 아주 나쁘게 됐어요. 제가 정말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증인을 신청을 해서 입증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의 당부를 그 당시에 소추할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또는 주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전부 중복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두어 달간을 전부 여기에 시간을 소모한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예산 낭비예요.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이제 청구인은 조사를 다 끝냈다고, 심리 다 끝냈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면 이제는 입증 책임은 원래 청구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일단 입증을 끝냈다면 이제 그러면 피청구인 쪽에서 헌법 문제도 한번 다뤄달라. 왜 형법 문제만 다루냐?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최종 변론을 오늘 이게 증거조사 마지막이고 이틀 뒤에 최종 변론 하라니까 실질상으로 오늘 재판 늦게 끝나죠. 그리고 24일 날은 아침 10시에 재판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이 딱 하루에 지금 2달간 재판한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다 읽어보고 어떻게 준비 서면을 쓰고 대항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졸속한 이런 변론 길 잡는 거 이런 게 과연 이게 세계 역사에 예가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증인을 신청해서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이 밖에도 이 탄핵소추 의결은 제가 그동안에 알아본 거는 여기 권성동 의원님 오셨으니까 아주 잘 됐네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데 지금 탄핵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제가 이 탄핵소추장 구하려고 애를 무지장 썼어요. 제가 어느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못 봤대요.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한테는 물론 없었죠. 사전에. 그러니까 반론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보통 기소장을 쓰고 이럴 때는 뭐 영장 청구할 때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소추한다 그러면서 뭐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소추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입니다. 제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절차 위반 사항을 37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37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다 여기 써 있으니까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상 정원이 9명의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대통령 지명이 3분, 국회에서 지명하는 게 3분, 대법원 지명이 3분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성하라고 헌법에 규정했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행정과 입법과 사법 이 3권의 위에서 3권의 싸움을 조정하는 그러한 그 특수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구성 방법이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기관들하고는 아주 틀린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재판관 9명이 전원이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 그러면 어느 쪽, 국회나 대통령이나 또는 법원 쪽에 대표자가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그쪽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명이 반드시 판결에 참여해야 되고 만일에 1명이 또는 2명이 결의해서 8인이나 7인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법대에 앉아 계시는 이정미 재판관님, 이진성 재판관님, 김희수 재판관님, 여기다 퇴임하신 박안철 소장님 이 네 분이 2012년 헌마 2 이 헌재 사건에서 판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7인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심리한다. 이 규정은 심리에 적용되는 것이지 평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2016년 2월 13일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혜룡 변호사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만일에 결혼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해서 충원을 기다려서 판결을 해야 한다. 이거는 2017년 2월 9일자 법조의견서에서 원로 법조인들이 발표한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의 이름으로 판결이 선고돼야 됩니다. 만일에 8명 또는 7명 이렇게 선고되면 헌법상의 하자 있는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판결을 해서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쪽에서 이 하자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재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잘못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런 불행은 정말 없애야 돼요. 그리고 여기 권성동 의원님 계셨으니까 제가 한 38가지 다 읽어드리면 좀 언짢으실 거고 몇 개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우선 읽어드릴게요. 권성동 위원장님 탄핵 소추장 보니까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말을 쓰셨던데 이 비선 조직 국정농단 이거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을 아세요? 뜻을 알고 썼습니까? 비선조직이란 말은 깡패들 쓰는 말이에요. 첩보조직에서 쓰는 말이에요. 또 국정농단? 권 의원님, 웃지만 마시고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뜻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는 서강대학에서 2년간 한국 법제사를 강의한 사람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어요. 이거는 당파 싸움할 때 상대방 당을 잡을 때 쓰는 말이에요. 경국대전에 없는 죄명을 만들어서 삼족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탄핵용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탄핵소추장에 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당파 싸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도대체 말이죠. 특검을 똑 설치하고 나서 조사도 안 기다리고 소추한 의견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이래서 부득이 특검 기다리지 않고 소추했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탄핵소추장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뽑은 대한민국 국민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적어도 소추장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국민들에게 공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12월 9일부터 2달, 석 달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탄핵소추장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탄핵한다는 책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탄핵소추장 내용을 붙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으로 탄핵소추장 내용이 이렇게 황당하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못 받았다는 이 탄핵소추장 어떻게 작성된 건지, 누가 어떻게 언제 작성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하루 전에 작성했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가 하루 전에 탄핵소추장을 쓰고 이거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외국에서는요, 국회가 탄핵소추할 때 1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탄핵당한 브라질의 호세 대통령, 여자 대통령, 그 월드컵 치르다가 쫓겨난 사람, 그 어떻게 탄핵소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그 중요한 의원을 갖다 이렇게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이건 말이죠. 서약서 아닙니까? 내가 이 서약서대로 투표 안 하면 나 잘라도 좋다. 그 다음 공천 안 줘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거는 권성동 의원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게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읽어보실 줄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세월호 사건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왜 물어봤는데 왜 답변 안 하냐. 이게 탄핵사유예요. 자,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이 물론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야 선장한테 있고 정치적으로야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놀고 술 먹고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대통령은 조신해서 무슨 밥도 먹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술 먹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1인한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탄핵 소추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7시간 동안에 정말 머리 깎고 옷 입고 아주 식사도 안 했다. 구조대를 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구조 현장에 뛰어가서 이렇게 구조했다.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들은 그 7시간 동안에 술을 먹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다 입 다물고 감춰놓고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 보고 그동안에 어디 계셨어?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제가 참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도 이 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높아졌는데 되도록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뭐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부득이 재판관님의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한다든가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의 문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이 누구의 처분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그 법적인 문제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말이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의가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뭐 졸속한 처리를 잘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이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이거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각하한다거나 기각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국회가 졸속으로 국회 소추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일원 재판관님은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신데 이 준비 절차 기일에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록을 보니까 쟁점 정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에서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하지 않겠다. 아마 우리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피청구자의 변호인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리겠어요. 뭐 속으로 정말 흔쾌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변론 항변 사유 내놓고 철회하라 그러는데 기분 좋게 철회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관이 철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부를 못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도 거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한번 밑배이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의를 했을 것 같더라고. 저는 확실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옳아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차에 관한 문제나 주장이나 증거 신청만 하면 지난번에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야? 전부 기각이에요. 전부 기각. 근데 이런 게 과연 쟁점 정리냐 이거죠. 쟁점 정리는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 정리다 이런 이름으로 피청구인의 적법 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느냐를 제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 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렇게 전례가 2004년도 바로 말씀하신 그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건의 결정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마치 누적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사건의 직접 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그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사건은 잘 보시면은 이 적법 절차 위반은 그 사건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이유라는 건 무슨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고 이러한 학설이 있고 쫙
밝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문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요,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을 때만 어떤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소송법 다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 아닙니다. 판례법 국가 아니에요. 성문법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이 그 내용이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 사건 탄핵 사건하고는 배경, 원인, 과정, 적용 복구,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결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서 어떠한 적법 절차의 위반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입증도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강일원 재판관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것이 틀린 이론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입증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 무슨 복잡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법 절차에 안 맞는다. 이런 걸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유일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탄핵 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요. 헌법재판소만 전속 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안 다투어 주면은 심리를 안 해주면 대체 누가 심리합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해요? 관할권이 없는데?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러면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맞붙어서 싸워야 된다니 이게 그러면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쓸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간단한 사리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권한 없는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 조직을 이용했느냐? 아니면은 그 목적이 누구를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장에 대해서는 절차가 나는 몰라. 절차는 간섭 안 하겠어. 자, 이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나 헌법 평등의 원칙에 맞겠습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또 셋째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건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라는 우리나라 어쩌면 제1위 아니면 제2위의 권력기관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원수, 이 두 권력자들의 싸움입니다. 권력기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에 이걸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크롬웰 혁명,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십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회파와 왕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 100년의 슬픈 영국은 이 정치 격동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죽었던 거예요.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미국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가 세력 균형의 말하자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한편 들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이렇게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그거 말이야 그거 왜 최순실이 같은 사람하고 사겨? 아이고 뭐 조금 뭐 최순실이한테 무슨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죠.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 진행 절차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국회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자멸의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와요.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어떤 헌법이냐 하면은 대통령 단임 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입니다. 이거는 남미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서 원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뭐 장기 독재를 막는다는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통령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회는 또 양원이 아니에요. 단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은 왜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안 되냐?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원제에서 설사 좀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서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입니다. 이 단원제 국회가 핫가닥 해가지고 하루 만에 짝짝짝 해치워버리면 통제할 길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이 오는 겁니다. 단원제 국회라는 이 점을 이걸 고쳐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님들이 안 고쳐요. 맨날 제가 헌법 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헌법 개정안 중에서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는 헌법 개정안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국회에 눌려가지고 그런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해. 그러면 그건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임기는 4년이라고 1년 짧은데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님들의 평균 임기가 7년입니다. 재직 기간이. 여기 권성동 의원은 아마 3선 하셨으니까 한 10년 되시겠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2배가량 길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력이 약해지고 국회의원들은 고난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국회의 권한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국회 같은 국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국회란 건요, 단원제 국회에다가
거기다가 입법권, 예산 승인권 이런 건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이 권력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이렇게 권력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분들 1년에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책에서 상세히 썼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요,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요. 자기네 선거 비용을 왜 우리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는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법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국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는 반성이 없어요. 반성. 잘못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말이죠. 이거 보세요. 국회의 졸속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민사소송법, 준비 절차, 종교적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 규칙, 그런 거 적용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부통령도 없는 1인의 단독관청이에요.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우리가 절차의 적법성을 주로 따지는 건 원래 1인 대통령한테는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비서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인사 청탁을 받고 임명한 겁니까? 이런 식의 직무수행 방법을 묻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국가 원수로서의 절대적인 어폐는 있지만 그래도 99%의 재량권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1인 관청이기 때문에. 회사법에서도요, 주주가 1인일 때는요, 회사법에서 절차 규정 적용 안 해요. 이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회의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회의체에 대해서는 절차 규정 적용 안 하겠다 그러고 자율권이니까 1인의 단독 대통령에게는 언제 비서한테 몇 시에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지시한 목적은 뭐고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대통령 못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제발 법원에서는 법관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지식이나 법률 지식 가지고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적법성이 거기서, 정당성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혼자 재판하는데. 이런 건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대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양쪽이 다 신청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관은 아무 증거 없이도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주장할 때마다 증거를 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송법 보세요. 입증이 불효한 사항은 공지의 사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개인적인 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입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입증 없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강일원 재판관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가지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시간을 고려를 해서 조금 짧게 읽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요. 이게 탄핵 소추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와서 쭉 보니까 12월 9일에 원래 국회에서 의결한 이 탄핵 소추장은 헌법 위반 사항이 5개고요. 법률 위반 사항이 8개입니다. 그래서 13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님께서는 2017년 1월 준비 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장 내용이 산만하대요. 그리고 형사적인 이게 공소장하고 비슷하다. 안 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쟁점은 1.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 이건 세월호 사건이죠. 4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와라. 이렇게 청구인 측 권성동 의원한테 요구를 하신 건지 권유를 하신 건지 코치를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2월 1일 날 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쳤어요. 그 바람에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여 쪽짜리 월 탄핵 소추장에 2배에 가까운 70장의 탄핵 소추장을 준비서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 그 이래 헌법재판소는 이 이름이 준비서면인 새로운 탄핵 소추장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고 뭐 바뀝니까? 내용이 문제지.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 13개 탄핵사유와 그 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 위반으로 법률 구성을 바꿨습니다.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 구성에 맞춰서 전부 재작성됐어요.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하는 이 기회에다가 이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조사 결과들, 소위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이런 새로 조사한 것들, 요즘에 아마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아마 추가될 것 같으네요. 이런 걸 가지고 새로 탄핵 소추장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청구인 측의 법률 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좀 잘 되었으면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말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좀 밝혀라, 이거는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도 다 모르나요? 그거는 제일 먼저 다퉈야 될 사람이 청구인 측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제가 그동안 조사해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신 황정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이런 엘리트 변호사들이 다 있고 권성동 국회의원장이 딱 앉아 계시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편드는 것은 법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거규칙 입법은 요거 뭐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뭐 여기서 생략하고 다 이렇게 써 있으니 또 법 해석에서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읽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요 와가지고 그동안에 증인신문한 약 100몇 시간의 동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증인신문하고 지난번 기일에 증인신문 또 그전에 증인신문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의 일부를 전부 녹취록을 떠서 지금 그 녹취록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강일원 재판관님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으시더라고요.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시작이 비난이에요. 비난.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혹시 대한민국 법을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당사주의라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 증인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그건 뭐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 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순히 말로만 하면은 재판관님한테 혼날 테니까 제가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네,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아니,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해하셔도-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제가- 재판관으로서 좀 지나치시다 이런 뜻으로 김평우 정정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이후에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증인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동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저희 재판부 재판관님들이 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는 좀 아시고 예, 말씀을 제가 해주십시오. 다 보고 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정미 재판장님한테도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서 증거조사 및 변론 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월 20일 지난번
월요일이죠. 2월 22일 오늘이죠. 2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 변론기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이거는 3월 13일 자신 퇴임 일자에 맞추어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국정중단이라는 아주 그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중단은 아니죠. 이거 황교안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 대행으로 계시니까 또 할 일을 다 하시는데 뭐 국정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최종 변론 기회를 단 하루를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면 국정 불안이 없어지나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더 국정 불안으로 모는 겁니다. 이 국민들 중에는 촛불 집회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은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탄핵이 이게 말이죠. 단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시든 우리가 상소할 길은 없겠죠. 그러나 재소 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못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제가 변론 종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선언을 하신 후에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고 오늘 충분히 변론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아니 저기 지난번에 저가 이게 변론 종결한다는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제가 사실 좀 착오가 있었어요. 저는 12시에 점심시간이 되면 재판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좀 했다가 일단 점심시간을 주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시가 돼서 좀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어떤 이 관행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월 25일 박한철 전 소장께서는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설명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 놔야 된다 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도 역시 같은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서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은 이거를 모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헌재 사건의 심판기일은 180일을 이릉 한도로, 물론 이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지만 이릉 한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돼요. 180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법에 정해진 판결 시한이 기준이 안 되고 아무 이유 없는 한 사람의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기준이 되는가?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설명을 잘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변론기를 열어서 그야말로 정말 참 이 사건 심리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약 18회인가요? 기일이 잘 보면은,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 신문조서, 법원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지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은 전부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니 또는 안종범이니 이런 비서나 측근들이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연대 책임 이론이에요. 근데 이 연대 책임 이론은 민사 책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책임에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연대 책임으로 형사 책임지는 거 전 세상 눈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또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을 결국은 죄명이 형사사건 위반이에요. 그러면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형법의 원리가 적용돼야지 어떻게 민법의 연대 책임 이론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점도 대단히, 어쨌든 그게 피청구인의 주장이시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죠. 연대 책임을 탄핵 사건의 책임에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청구인 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추어서 입증을 다 끝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 보셨죠? 공격팀이 한번 해서 쭉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란 것도 우선은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 측에서 쭉 주장 입증하고 어느 정도 그 주장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야, 이 정도면 상당한 90%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증의 부담이 피청구인 측으로 넘어와서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또는 반대 항변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피청구인이 지금 반증하고 반론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니, 청구인이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재판 끝났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은 들을 거 없다. 결심이다. 이거 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반론권을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소리가 높고 제가 혹시 한국의 재판 방법이나 법정의 분위기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변론을 했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긴 남을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구두 변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증거 신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본질이 일종의 정변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변란을 사실 평생 법만 공부하신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싸움을 법의 잣대로 가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 탄핵 심판의 바로 그 가운데 시점인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는 159석인가 7석으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50석도 안 되던 꼬마 정당이 하루아침에 제1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건 세계 선거 사상의 그 유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압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요,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이라는 판결은 대단히 쉬웠고, 언론도 당시에는 굉장히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다, 이런 이론으로 타협적인 판결을 내려서 여야 양측으로부터 또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은요, 굉장히 성격이 틀립니다. 우선 내용이 13개 항의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 또 세월호 사건의 7시간 행정 문제, 이렇게 대단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각해요. 이거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구속될 거고 교도소로 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재판관님들 정말 참 힘드시게 한쪽으로부터 또는 반대측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자칫하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거로 봅니다. 이러한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원천적으로 졸속한 재판을 해서 의결을 한 거니까 이거 우리는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재판하시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탄핵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지 마시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 졸속한 처리를 끄집어내서 탄핵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국회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이렇게 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할 국민이 없습니다.
촛불도 이론으로 할 수 없어요? 국회가 명백하게 졸속한 소추를 한 거는 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로 완전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결과가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찬성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8분들은 국민의 영웅이 되십니다. 2004년도에 윤영철 재판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명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헌법재판관님 8분께 제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누구나 봐도 분명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의 졸속한 탄핵 처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남아야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존속됩니다. 저는 내가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재판관님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서 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의에 맞는 탄핵 각하, 절차 위반,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준비서면에 관련된 증인 및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조 변호사님이 처리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아까도 쭉 약간 준비서면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단 섭외한 증인들의 이름은 밝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로서는 허영, 최대관, 조병윤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이 4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일괄 표결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원 정종섭, 그리고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및 국회의사 국장, 이걸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 원내대표단이 모든 이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박지원, 김관영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 2016년 9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21일까지 사이에 국회 속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와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하겠습니다. 그 밖에 재판소의 편파적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관련해서 전문가 증언과 서증 제출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재판부 구성의 법적인 그 위헌성 문제를 증언해 주실 분으로 전문가 증인 강혜룡 변호사를 신청합니다. 또 탄핵 심판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 또 탄핵 소추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익에 미친 악영향, 이런 것을 관련해서 역시 전문가 증인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또 재단 설립의 역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단 설립에 관한 이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나 경제인 학자 분을 복고일 씨와 김진현 씨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밖에 이 재판 과정 중에도 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과 횡포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김영재 씨 그리고 김기춘 씨, 조윤선 씨 이분들을 역시 어떤 내용의 탄압과 그 인권 침해를 받으셨는지 증인으로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가요, 굉장히 과연 왜 3월 13일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안에 대해서 제출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전문 증인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박안철 전임 현재 소장의 후임자 임명 또 3월 13일 날 퇴임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정미 재판관님의 후임자 지명 요것과 관련돼서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탄핵 전에 대통령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대법원장에게 후임자를 빨리 지명해서 국회에 동의 또는 무슨 청문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받도록 이렇게 요청하거나 서면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왜 안 하셨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에게도 그 사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박안철 전 소장님의 발언이 정말로 정말 평지풍파고 대단한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박안철 전 헌재 소장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증인으로서 들어볼까 합니다. 그 밖에 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이춘석, 박용진, 이종걸, 소병훈 이런 분들에 대한 증인을 역시 신청할까 합니다. 제 좀 많이 길었던 제 변론을 끝까지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재판관님 8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또 우리 권성동 대표님과 변호사님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 방청하신 여러분들께도 또 이 테이프를 들으실 여러분들께도 잘 제가 혹시 발언 도중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알려주시고 혹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더 변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